어우, 이게 대체 무슨 냄새죠? 냄새에 놀란 경관이 급히 트렁크에서 물러나면서 진규에게 소리쳤다. 이게 상한 버섯이라서 저 같은 학자에게는 상한 버섯도 연구 대상이거든요. 시체에서 버섯을 약간 떼어 경관에게 보여주었다. 알겠어요. 빨리 트렁크 좀 닫아주세요. 경관이 코를 막으며 진규에게 말했다. 진규는 얼른 트렁크를 닫고는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경관이 진규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다. 진규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출발하자 진규와 혜주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연구실 건물 앞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혜주와 진규는 비닐에 쌓인 아이의 시신을 연구실까지 들고 올라갔다. 아이의 시신에서 버섯의 성체를 채취한 진규는 자신이 개발한 약품으로 몇 번에 걸쳐 실험을 했다. 확실해. 내가 개발한 추출물이 균사를 파괴하고 있어. 이대로 가져가서 복용해도 면역성을 키울 수 있을 거야. 결국 혜주의 추측이 맞았다. 혜주가 붉은 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진규가 보내준 드링크를 마시고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진규는 연구실 한쪽에 설치된 냉동 보관실에서 조그마한 약병을 꺼냈다. 이건 내가 동충하초에서 추출한 원액이야. 발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폐동맥에 주사하면 살릴 수 있을 거야. 혜주는 진규에게서 약병을 받아들었다. 고마워, 진규야.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뭘. 너야말로 그곳에 들어간 용기가 대단한 거지. 내 연구실에 있는 드링크 샘플이 한 300개 정도 될 거야. 이거면 일단 급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 응. 좋아. 그럼 이걸 가지고 어서 출발해. 혜주는 아쉬웠다. 이런 상황만 아니었다면 진규와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사태가 종료되는 대로 반드시 가장 먼저 진규를 다시 찾아오리라 다짐했다. 참, 진규야. 만일 이게 치료용으로 대량 생산되게 된다면 네 연구는 사업성을 잃게 될 거야. 곧 상품으로 출시될 예정일 텐데 아마 타격이 클 거야. 상관없어. 어차피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혜주는 진규의 말이 더욱 고마웠다. 약속할게. 정부에서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야. 내가 꼭 보상을 받아낼게. 금전적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지위로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어차피 난 지금 내 위치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진규와 혜주는 샘플로 제작된 드링크제 300병을 대대장의 차에 실었다. 혜주는 운전석에 앉았다. 일이 끝나는 대로 꼭 찾아올게. 그래, 어서 가. 늦겠다. 혜주는 차를 출발시켰다. 백미러로 손을 흔드는 진규의 모습이 보였다. 그토록 고대했던 1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멋없이 끝나버렸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혜주는 해안도로를 질주했다. 빨리 가지 않으면 동이 튼다. 어차피 치료약을 구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동이 터도 상관은 없다지만 대대장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붉은 방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비춰오기 시작했다. 혜주는 비밀 통로로 다시 들어가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혜주는 핸들을 틀어 처음 붉은 방으로 들어갔던 그 길로 차를 몰아갔다. 바리케이드가 쳐진 입구를 초병이 지키고 있었다. 초병은 대대장의 차 번호를 알아보는 듯 움찔했지만 이내
대대장이 차를 타고 들어올 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를 향해 총을 겨누며 경계태세를 취했다. 혜주는 바리케이드 앞에서 차를 세웠다.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몇 걸음 다가오던 초병은 차에 탄 사람이 혜주라는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니 어떻게... 놀랄 것 없어요. 일단 바리케이드부터 치워줘요. 들어가야 되니까. 예,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초병은 너무 놀란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중령님도 이미 알고 계세요. 걱정 마요. 혜주는 뒷좌석에 놓여있는 드링크 한 병을 꺼내 창밖으로 내밀었다. 자, 받아요. 뭡니까? 치료약입니다. 우리 모두를 살려줄. 이걸 구하러 갔던 거예요. 초병은 영문도 모르고 병을 받아들었다. 살고 싶으면 얼른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초병은 못 믿겠다는 듯 병을 그대로 들고는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새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무전을 다 듣고 난 초병은 혜주에게서 받은 병을 따서 급하게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멋쩍은 듯 혜주를 향해 씩 웃었다. 군인이었지만 아직 20대 초반의 남자아이일 뿐이었다. 그가 지금까지 이곳 붉은 방의 입구를 지키는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치료약이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반가웠을지 생각하자 초병의 웃음이 귀엽게만 느껴졌다. 초병은 차 앞에 놓인 바리케이드를 힘겹게 옮겨치웠다. 혜주는 차를 운전해서 붉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있어. 죽음의 마을이 된 붉은 방에도 희망의 햇살이 비치는 순간이었다. 혜주가 붉은 방에서 철수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후였다. 산골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붉은 방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은 비밀 속으로 묻혔다. 과장을 비롯한 모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잘 조작된 사고로 위장되었고 마땅한 보상도 주어졌다. 혜주는 과장의 연결식에도 참석했다. 과장의 부인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혜주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주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병원에서의 생활은 전과 다름없었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수시로 정부 측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한다는 것뿐. 오늘은 국무총리와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다. 5 붉은 손들 중 살아남은 2. 대대장과 혜주가 함께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보상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았다. 차가 막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게 총리의 집무실에 도착했다. 혜주는 비서의 안내를 따라 총리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총리와 대대장이 혜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은 볕이 내리쬐는 탁자에 앉아 유쾌하게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붉은 방 사건 이후 대대장은 국무총리와 맞대면을 할 정도로 거물급이 되어버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혜주는 사과의 말을 앞세우며 문으로 들어섰다. 뭐 이쯤이야. 오기만 하면 된 거지. 대대장이 유쾌하게 대답하며 혜주를 반겼다. 어서 오십시오, 김혜주 씨. 총리 역시 혜주를 웃는 얼굴로 반겼다. 일단 앉아요. 혜주는 빈 의자에 앉았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오늘 2분과 점심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중령관은 향후 5년 이내에 소장으로 진급을 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를 보았소. 이제 혜주 씨만 남았는데 특별히 원하는 것이 있어?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어서. 혜주는 정부 쪽의 제안을 먼저 듣고 싶었다. 아, 그래요. 일단 정부 쪽에서는 최태식 과장님이 맡고 계시던 국립보건원 연구이사 자리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혜주는 총리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척했다.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 혜주는 따로 생각해둔 바가 있었다. 과장이 혜주에게 주려고 했던 바로 그 기회. 혜주는 그것을 원했다. 멋진 제안이네요. 하지만 전 그런 시시콜콜한 것보다는 과장님이 실제로 맡고 계시던 일을 이어받고 싶은데요. 실제로 맡았던 일이라. 총리는 짐짓 혜주를 떠보았다. 혜주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했다. 최태식 중령님이라고 해야겠군요. 총리의 입가에 쓴 웃음 비슷한 것이 떠올랐다. 설마 혜주가 과장의 비밀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다. 옆에 앉아있던 대대장의 얼굴 표정에도 놀라움이 떠올랐다. 과장이 군인이었단 말이오. 대대장이 총리를 쳐다보며 물었다. 참,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가 곤란한 문제군요. 총리는 대대장의 눈치를 살피며 얼버무렸다. 일단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러죠. 그러죠. 셋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혜주는 저녁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붉은 방에서 나온 이후 이런 식의 여유로운 생활이 당분간 보장되었다. 총리와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우선 혜주는 자신의 제안대로 과장의 위치를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 총리는 혜주가 여자라는 점 때문에 약간 주저하는 듯 했으나 혜주가 과장에 버금갈 정도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점은 의심하지 않았다. 우스꽝스러웠던 것은 대대장의 표정이었다. 과장의 정체를 뒤늦게 알아챈 그는 놀라움의 입을 다물 줄 몰랐다. 혜주는 과장과 자신이 몰래 폐조직의 일부를 빼돌려 밤 늦게까지 연구를 했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아 대대장을 더욱 놀래줄까도 생각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어쩐지 그 일은 과장과 혜주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리고 진규. 혜주는 총리에게 진규의 이야기도 했다. 진규의 연구가 이번 사태 때문에 사업성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총리는 진규가 원한다면 상당한 금전적 보상과 농림부 산하의 연구기관에서 편안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 외에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하세요. 총리는 식사를 마치며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느낌이었다. 이제 진규를 만나서 옛 친구와의 회포를 풀고 지난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이 남았다. 혜주는 오후 내내 기분이 좋았다. 혜주는 거실로 들어와 푹신한 소파에 몸을 묻었다.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총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성공을 보장받은 기분이었다. 벨이 울린 것은 그때였다. 혜주는 현관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말끔하게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내가 서 있었다. 정부에서 나온 사람일까? 설마 또다시 제2의 붉은 방이 생긴 것은 아니겠지. 혜주는 혼자 농담처럼 되뇌며 문 밖에 선 사람에게 물었다. 누구시죠? 저 김혜주 씨 댁인가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석진규 씨 변호사 되는 사람입니다. 혜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진규가 보상을 타내기 위해 변호사라도 선임했단 말인가? 아니, 결코 그럴 리는 없었다. 혜주는 다시 한번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저 석진규 씨의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혜주는 벌컥 문을 열어젖혔다. 유언장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규가 죽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변호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봉투를 꺼냈다. 석진규 씨가 죽기 전
김혜주 씨 앞으로는 막힌 편지입니다. 저는 이걸 전하러 왔습니다. 혜주는 변호사로부터 봉투를 받아들면서도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진규가 죽었다고요? 네, 어제 낮에 연구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혜주의 눈에서는 그제서야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사인은 뭐죠? 혜주는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폐경색입니다. 아무래도 과로가 원인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혜주는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또 다른 변종이 나타난 게 아닐까. 김혜주 씨에게 남긴 것은 그 봉투가 전부입니다. 개봉은 직접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 혜주는 돌아서서 가는 변호사의 뒤로 문을 닫았다. 봉투를 찢는 손이 떨렸다. 안에는 손으로 쓴 얇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혜주는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혜주에게. 혜주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내가 이미 이 세상에 없겠구나. 혹여 누군가 이 편지를 보게 될까 두려워 자세한 말을 여기에 적을 수는 없어. 다만 너에게 부탁할 게 있구나. 너를 위해 마련한 선물도 있고. 내 연구실에 가서 문에서 3번째 줄에 있는 마룻바닥을 열어봐. 그 속에 너에게 줄 선물이 있어. 반드시 꼭 혼자만 열어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석진규 쌤. 편지를 다 읽은 혜주는 방으로 달려가서 각 대학의 전화번호가 적힌 편람을 열었다. 밀양대학교. 혜주는 전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밀양대학교죠? 네, 그런데요. 석진규 교수님 연구실을 지금 혹시 누가 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전 석진규 교수님 친구인데요. 그 연구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외부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주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총리실로 통하는 한 라인으로 다시 전화를 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죠? 지금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혜주가 경찰과 함께 진규의 연구실을 찾은 것은 자정 무렵이었다. 혜주가 기차로 밀양에 도착하는 몇 시간 사이 경찰의 지원과 법원에서 발부한 수색 영장까지 모두 마련되었다. 혜주는 국가 권력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제 돌아가신 양반 수사할 것이 뭐가 있다고. 연구실의 문을 따는 수희의 표정과 말투에는 평소 진규에게 가지고 있던 친근함과 진규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동행한 경찰과 혜주는 수희가 문을 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셋은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하지만 수희 아저씨와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혜주는 경찰에게 그렇게 부탁했다. 경찰은 말없이 수희와 함께 밖으로 나갔다. 혜주는 연구실의 문을 닫고 불을 켰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마룻바닥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오래된 건물이라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문에서 3번째 줄의 마룻바닥에 손을 대고 힘을 주자 헐겁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한쪽 끝을 누르자 다른 한쪽 끝이 올라왔다. 혜주는 그대로 나무 토막을 드러냈다. 바닥 안은 2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각기 칸에는 수십 개의 파일과 여러 샘플 병들이 들어있었다. 그 2개의 칸 가운데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는 게 보였다. 봉투 위에는 혜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혜주는 봉투를 집어들고 안에 있는 편지를 꺼냈다. 그리고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혜주에게.
드디어 이곳을 열었구나. 혜주야, 기억나니? 지난날 우리가 약속했던 꿈. 암을 고치는 의사가 되자고. 너는 의사의 길을 걸었지만 난 그러지 못했지. 하지만 난 결코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 난 내가 연구하는 동충하초를 통해 암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암세포만을 파괴하면서 성장하는 세포를 개발하려고 생각했지. 그리고 오랜 연구는 분명 결실을 맺었지. 물론 그 와중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기치 못한 희생자들도 있었어. 난 죽어가는 말기 폐암 환자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에게 몰래 실험을 했어.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약품을 개량하는 작업을 반복했지. 연구는 거의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어. 난 그러한 실험에서 한 번도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 그들은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암을 퇴치하는 신약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 동충하초가 누에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자라나듯이 위대한 진보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예기치 않게 너에게 붉은 방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 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에 놀라고 말았지. 내가 개발한 그 세포가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지 꿈에도 몰랐어. 난 내가 행한 그 무서운 짓에 뼈저리게 반성했어. 그래서 난 결심했어. 그 모든 책임을 지기로. 억울하게 죽어간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난 마지막 실험을 나에게 했어. 그리고 분명 난 지금 죽어 있겠지. 혜주야, 지금 여기에는 정확히 2개의 샘플과 연구 자료가 있어. 연구 자료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너에게 마지막 부탁이 있어. 내 시신을 부검해서 출혈소를 찾아줘. 출혈소를 찾고 나서 연구 자료를 읽어보면 2개의 샘플 중 어느 쪽이 폐암을 치료하는 신약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내 시신은 잘 보관되고 있을 거야. 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해두었지만 혹시라도 네가 이 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해. 아무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인류가 폐암을 정복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겠구나. 축하한다. 이 모든 연구를 너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이건 우리가 어린 시절 함께 꿈꾸어 온 것이니까. 우리 둘의 것이야. 그럼 혜주야, 안녕. 석진규 씀. 편지를 끝까지 읽은 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웃어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흘렀다.